엄마 미안해요. 이번 명절은 정말 바빠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래, 그래. 알아. 엄마가 이해해. 일이 중요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이 나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순자, 올해 70입니다. 세 자녀를 키웠고 손주도 5이나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복 많은 할머니겠지요. 큰딸 민지는 대기업 과장이고 둘째 재훈이는 중견기업 부장, 막내 준호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합니다. 다들 성공했다고 잘 산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자주 혼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 혼자 끓이는 된장찌개 한 그릇, 홀로 보는 저녁 뉴스, 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게 제 일상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장을 봤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할머니, 이번에도 혼자 차례 지내세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애들 온다니까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70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녁 무렵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명절에 올 거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고. 엄마 그게 이번엔 시댁 가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집 갔으니까 올해는 시댁 차례잖아요. 아, 그래. 그럼 재훈이는? 재훈 오빠는 출장 간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잡혀서. 준호는? 준호는 투자 미팅 있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명절 지나고 바로 갈게요. 응, 그래. 괜찮아. 다들 바쁘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절 지나고 바로 갈게요. 작년에도 들었던 말입니다. 재작년에도 들었던 말이고요. 그런데 명절이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바빠지고 결국 나중에는 오지 않더군요.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뭘까요? 명절에도 혼자 차례를 지내는 자식들의 나중에를 기다리는 늙은 여자일 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에는 손주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아이가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그렇게 컸는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라니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생일이었나? 아니, 그때도 못 갔었나? 재훈이의 페이스북에는 가족여행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나 봅니다. 손주들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고 재훈이와 며느리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사진. 따뜻해 보였습니다. 준호의 SNS에는 회사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투자 유치했다는 기사, 직원들과 회식하는 사진, 새로 산 차 자랑.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인쇄해서 침대 옆 서랍에서 꺼낸 낡은 스크랩북에 풀로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이 스크랩북은 벌써 3권째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거의 없고 대부분 SNS에서 캡처한 것들이지요. 손주들의 입학식, 운동회, 생일 파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스크랩북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 크고 있네. 다들 건강하고. 가슴이 또 조였습니다. 답답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 아니, 그냥 체한 건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명절 당일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잡채, 탕국, 세자녀 목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 찾아올까봐. 하지만 오후가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잘 크긴 했는데 너무 바쁘게 사나 봐. 엄마 볼 시간도 없대. 남편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그 모습 그대로. 오후 늦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엄마, 차례 잘 지내셨어요? 우리 시댁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 잘 지냈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조금 피곤한가 봐. 에구, 엄마도 혼자 차례 지내시려니까 힘드시죠? 다음에는 꼭 갈게요. 진짜로요. 응, 알았어. 몸 조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들. 그때 가슴 한가운데가 뭉클하게 조이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숨만 좀 쉬면. 하지만 식은땀이 흘렀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재훈이에게, 누구라도 좋으니 전화를. 하지만 제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발견한 건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지 이틀이 지났을 때 민지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민지는 그날 제게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명절 인사 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받지 않았다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화가 나셨나 보다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졌고 결국 집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지가 저를 발견했을 때의 비명소리를 저는 희미하게 기억합니다. 엄마 119죠? 그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다가 다시 모든 게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시야로 보이는 건 흰 천장과 그 옆에서 울고 있는 민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저는 입술을 움직여 보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자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말씀하실 수 있어요? 민지야. 겨우 나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작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는데 오래 방치되어서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요? 최소 며칠은 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최근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상 있으셨다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민지가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프셨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 괜찮을 줄 알았다고요. 이게 괜찮아 보여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건지 걱정이 된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너희들은 바빴잖아.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그저 걱정만 더 끼쳐드리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와 준호가 병원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는지 여행 가방을 끌고 왔고 준호는 회의 중이었는지
정장 차림에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민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심근경색이래 며칠 동안 방치하셨대. 엄마가 아픈 것도 모르고 우리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병실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아이들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형, 누나, 우리 어떡하지? 엄마 혼자 계시게 할 순 없잖아. 당분간은 번갈아 가면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번갈아 가면서? 누나, 나 회사 일 때문에 당분간 시간 내기 힘든데. 준호야, 엄만데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투자 유치 중요한 시기라서. 형은 어때? 나도 출장이 많아서. 며칠은 괜찮은데 계속은 힘들어. 그럼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곁에 있을 순 없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일단 퇴원하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치료부터 받으시게.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남손을 빌려야 하는 거구나. 애들한테는 그것도 부담이겠지. 그래, 이해해. 다들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증과는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자녀가 모두 병실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과일을 깎아주고 재훈이는 의사에게 상태를 묻고 준호는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핸드폰 좀 내려놔라. 아, 누나 잠깐만 중요한 메일이야.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제 가방 속에서 스크랩북 한 권이 나왔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앨범이었습니다. 민지가 펼쳐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사진들이네. 재훈이와 준호도 다가와 앨범을 들여다봤습니다. SNS에서 캡처한 손주들 사진, 인쇄한 가족 사진들,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흔적들. 엄마 이걸 언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어서. 준호가 앨범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메모지를 발견한 겁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그건 제가 명절 전날 밤에 쓴 메모였습니다. 민지 잡채, 재훈 갈비찜, 준호 송편, 손주들 과일.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적어 놓은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오면 좋아하는 걸 해주려고. 민지가 메모를 보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우리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올까봐. 혹시라도.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옆집 김할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십니까?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왜 오셨어요? 번거롭게. 뭐가 번거로워요. 친구 아픈데 당연히 와야죠. 김할아버지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민지가 낯선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저는 옆집에 사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어머님이랑 가끔 산책하는 사이예요.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엄마, 이분이랑 자주 만나셨어요? 아니, 가끔. 그냥 인사하는 정도지. 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민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이랑 무슨 사이세요? 무슨 사이긴. 그냥 이웃이지. 엄마, 괜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그 양반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엄마 혼자 사시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라니? 김할아버지는 제가 외로울 때 유일하게 말동무가 되어주시던 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같이 산책하고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의심받아야 하나요? 자식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면서 저한테는 이웃 하나 사귀는 것도 조심하래요. 그날 밤 자녀들은 모두 돌아갔습니다. 민지는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해서라고 했고, 재훈이는 집에 애들이 있어서라고 했고, 준호는 아침 미팅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가봐. 엄마 혼자 괜찮으니까. 간호사분들이 계시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바쁠 거라는 걸. 병실 문이 닫히고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제 자식들이 있을 텐데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또 조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앞으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격한 운동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해야 한답니다. 보호자분께서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지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엄마,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뭐, 원래 혼자 살던 집인데. 그래도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볼까요? 주 3회 정도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민지야, 엄마 아직 정신 멀쩡하고 손발 다 멀쩡해. 남손 빌리고 싶지 않아.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걱정은 하면서 옆에는 안 있어주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민지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민지가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제가 장 좀 받아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내일 시장 갈게. 엄마,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녀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냥 평소에 먹던 거. 김치랑 두부, 계란. 그 정도면 돼. 민지가 나가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때 차려놨던 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민지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정리했겠지요. 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바닥, 정리된 그릇들. 그 안에 제 외로움도 함께 치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장을 보고 돌아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엄마, 제가 미역국이랑 반찬 좀 만들어 놨어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그래, 고생했어. 약은 꼭 시간 맞춰서 드시고요. 여기 메모 붙여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바로 드세요. 응, 알았어. 혹시 또 어디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죠? 응. 민지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가봐. 조심히 가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지가 만들어 놓은 미역국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딸이 만들어준 밥을 혼자 먹어야 한다는 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을 수 없다는 게,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아파하는.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만의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약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민지가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재훈이는 이틀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고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엄마 괜찮으세요? 라는 짧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손주 윤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의 딸, 올해 10살이 되는 첫째 손녀였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골랐습니다. 윤서가 좋아하는 책과 인형, 예쁜 머리핀 세트까지. 포장도 정성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민지야, 윤서 생일 파티 언제 해? 아, 이번 주 토요일이요.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가도 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키즈 카페가 좀 시끄럽고 복잡해요. 엄마 심장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럼 집에서 하는 건? 집에서는 따로 안 해요. 주말에 저희가 외식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럼 엄마도 그때 같이. 엄마 시댁에서도 오신대요. 사람 많으면 엄마 힘드시잖아요. 선물은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정성껏 포장한 선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택배로 보내라.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생일 파티에는 친구들은 오는데 할머니는 시끄럽다고 오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 이해해요. 정말로. 제가 가면 민지가 신경 써야 하니까. 시댁 어른들도 오신다는데 제가 가면 부담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선물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토요일 민지의 인스타그램에 윤서 생일 파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키즈 카페에서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윤서,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민지 가족, 그리고 시댁 어른들까지 함께한 단체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스크린샷 찍어 프린터로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랩북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윤서야, 10살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못 가서 미안해. 며칠 후 김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퇴원하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할아버지. 이제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날 병원에서 따님이 좀 차가워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애들이 저 걱정해서 그래요. 할아버지 조심하라고. 아, 그렇군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 씨 저 때문에 불편하시면 이제 안 만나도 돼요. 자녀분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할아버지와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민지가 또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병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이라는 병. 어느 날 저녁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미국 출장 가요.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몸 조심하고.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없는 동안 누나한테 연락하시고요. 응,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기 전에 들를게요.
아니야,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그래요? 그럼 출장 다녀와서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뵐게요. 그 말이 언제쯤일까요? 한 달 후, 두 달 후,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더 미뤄질까요? 저는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다리자.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평생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싶다. 민지야, 재훈아, 준호야. 엄마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방 안에서만 맴돌 뿐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애들한테 짐이 되지 말자.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보고 싶은 것도 혼자 감당하자.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하지만 그 결심이 옳은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잠깐 산책을 나갔다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했고 재훈이는 미국에서 가끔 문자를 보냈고 준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김할아버지였습니다. 한동안 못 뵀던 그분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요즘 산책도 안 나오시던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민지 눈치가 보여서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장바구니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많이 사시면 어떡해요? 다 상하겠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예전엔 식구가 많아서. 그럼 오늘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된장찌개 끓이는 솜씨가 좀 있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민지가 알면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반찬 좀 가져갈게요. 김할아버지 집은 제 집과 똑같은 구조였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김할아버지가 부엌에서 능숙하게 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저렇게 가끔 주방에 서서 라면이라도 끓여주곤 했었지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정갈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혼자 먹으려니까 맨날 대충 먹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내 자식이 없어요. 원래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요. 김할아버지가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자녀분들이 계시니 좋으시겠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뭐하나. 못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김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죠, 당연히. 근데 있잖아요. 순자 씨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종류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외로운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외로움이더라고요. 김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도, 손주들이 있는데도 저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들의 삶에 낄 수 없다는 것이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저는 김할아버지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이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 사진 보여주세요. 저는 스크랩북을 꺼내 김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우와,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직접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SNS에서 캡처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모아두시다니 손주들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사랑하죠. 너무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봐요.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순자 씨의 마음을. 그러던 어느 날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응? 산책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혹시 그 옆집 할아버지랑 같이 계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 이웃 김아주머니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엄마가 요즘 옆집 남자분이랑 자주 다니신다고. 민지야, 그건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신 거 없으세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엄마는 왜 맨날 그러세요? 사람 좋은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 모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외로워서 말동무가 필요해서 만났을 뿐인데 그것마저도 의심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그 할아버지랑 무슨 사이세요? 무슨 사이긴. 그냥 이웃이라니까. 이웃이 이렇게 자주 만나요? 김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거의 매일 같이 다니신대요. 그래, 자주 만나. 그게 뭐 어때서? 엄마가 속는 거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민지야.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속았어?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너희들이 안 해주는 걸 해주시는 분이야. 엄마, 너희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면서 내가 이웃 하나 만나는 것도 안 돼? 나도 외로워. 나도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어.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못 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 그 할아버지는 조심하세요.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걱정? 걱정이면 자주 와. 전화라도 자주 해. 그게 진짜 걱정이지. 남 의심하는 게 걱정이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도 회사 다녀야 하고 애들 키워야 하고. 저도 힘들어요, 엄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지도 힘들었던 거예요. 저를 챙겨야 한다는 부담, 제대로 못 해드린다는 죄책감, 그 모든 게 민지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그걸 민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저는 김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당분간 못 뵐 것 같아요. 따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죄송해요.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괜찮아요. 순자 씨 이해해요.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니까. 할아버지,
대신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여기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위로였던 김할아버지마저 멀리하게 되었고 저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김할아버지가 혼자 산책을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이제 혼자 걷고 계셨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내가 짐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가슴이 또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약을 꺼내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약으로는 이 아픔을 치료할 수 없나 봐.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에게 전화할 때도 괜찮아, 다 좋아 라는 말만 반복했고 재훈이가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으면 없어, 다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바빴고 저는 여전히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점점 잦아졌고 숨쉬기가 힘든 날이 많아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또 애들이 걱정할 테니까, 또 짐이 될 테니까. 어느 날 새벽 가슴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 아파.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민지야, 재훈아.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아파, 도와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받지 않았습니다. 재훈이에게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걸었습니다.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다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요. 급한 일이세요? 민지야, 엄마 아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이. 엄마, 지금 어디세요? 119 불러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또 엄마가 짐이 되네. 회의 중이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자식에게 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근경색 재발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바로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삐삐거리는 기계음,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민지, 재훈, 준호의 얼굴. 세 아이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가 깨어난 걸 확인하고 밖으로 나가자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재훈이도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아시니?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약을 제대로 안 드셨대요. 그리고 증상이 있었는데도 병원에 안 오셨다고.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 바쁜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 민지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에요. 엄마가 아픈데 말도 못하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혼자 아파하세요? 왜 혼자 참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 다 바쁘잖아. 엄마 때문에 일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게 싫었어.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해도 올까 싶었어. 너희들 명절에도 안 오잖아. 손주 생일에도 못 가게 하잖아. 그런데 엄마 아프다고 하면 올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었네요. 엄마가 그렇게 외로우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준호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왜요?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세요? 재훈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출장만 안 갔어도 자주 들렀어야 했는데. 민지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제 스크랩북이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다가 이거 봤어요. 전부 다 봤어요. 엄마가 매일 우리 SNS 확인하시고 손주들 사진 모으시고 편지도 봤어요. 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 속에 있던 편지들요. 우리한테 보내려고 쓰신 거 맞죠? 근데 왜 안 보내셨어요? 민지가 편지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오늘 내 SNS에서 윤서가 피아노 발표회 하는 사진을 봤어. 정말 예쁘더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바쁘지?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사진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보자. 사랑해. 엄마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가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훈아, 미국 출장 잘 다녀왔니? 힘들었겠다. 엄마가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은데 다음에 시간 되면 집에 들러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가. 재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도 편지를 하나 펼쳤습니다. 준호야, 투자 유치 성공했다며? 기사 봤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엄마가. 준호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편지들을 봤구나. 보내지 못한 편지들. 쓰고 또 써도 결국 보내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아이들이 알아버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외로우신 줄.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리워하신 줄.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너무 많이 바란 거야. 너희들 다 큰 어른들인데 엄마가 계속 매달리면 안 되지. 아니에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평생 우리 엄마실 거예요. 매달려도 돼요. 보고 싶다고 해도 돼요. 외롭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민지야, 우리가 정말 못났어요.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 우리예요. 새 아이가 제 침대 주위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잡고 재훈이는 제 어깨를 쓰다듬고 준호는 침대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자식들의 체온, 그들의 존재. 엄마, 이제
우리가 자주 올게요. 진짜로요. 엄마가 우리 곁에 계셔야 해요. 오래오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처음 사흘은 새 아이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재훈이는 출장을 미루고 준호는 미팅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부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들어온 민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민지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지? 그만 가봐.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민지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부장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복도에 나가 통화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그 건은 김 대리한테 부탁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준호는 노트북을 가져와 병실 구석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의는 화상으로 하고 메일은 틈틈이 확인했습니다. 준호야, 집에 가서 쉬어. 여기서 일하면 힘들잖아. 괜찮아요, 엄마. 저 여기 있어야 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자식들이 곁에 있어서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는데 저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병실에서의 첫날 밤,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계속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돌봐드리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 그럼 요양보호사를 알아봐야 하나? 아니면 민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뭐?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24시간 케어할 수 없잖아. 전문가들이 계신 데가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누나, 엄마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나도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도 없잖아.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제게 버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때 보내는 곳. 가족의 품을 떠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여생을 보내는 곳. 내가 그렇게까지 짐이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형, 누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고. 준호야, 넌 회사 일 때문에 지금도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누나,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엄마, 요양원 가세요. 라고. 천천히 설득해야지. 엄마 건강을 위한 거라고. 우리도 자주 면회 갈 거라고. 면회.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못 가는데 면회를 자주 갈 수 있을까?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끝은 요양원인가?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자식들을 키운 집, 손주들 사진을 모아둔 그 집을 떠나야 하는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아침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엄마 퇴원하시면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괜찮아. 엄마 조심할게. 엄마 들어보세요. 저희가 실버타운 같은 곳을 알아봤어요. 거기는 의료진도 있고 또래분들도 계시고. 저는 민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지? 민지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요양원이 아니라 좀 더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깨끗하고. 민지야, 솔직하게 말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지?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 건강을 생각하면 내 건강? 내 건강은 너희들이 옆에 있어야 좋아지는 거야. 엄마, 저희도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현실적으로 엄마는 너희들한테 짐이니까 버리는 거지.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 엄마 걱정하면서 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저희도 사람이에요. 그래, 너희들도 힘들지. 엄마 때문에.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역시 나는 짐이었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조차 짐이었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 아이들은 모두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생각 좀 해보세요라고 말했고, 재훈이는 엄마 위해서예요라고 했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낙엽처럼 가족이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소식 듣고 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민지 씨가 연락 주셨어요.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민지가 김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니 놀라웠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들으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끝인가 봐요. 자식들한테도 짐이 되고. 순자 씨,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건 순자 씨를 사랑해서예요. 사랑하니까 걱정되고, 걱정되니까 최선을 찾으려는 거죠. 사랑이면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곁에 있는 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요양원은 요양원이 버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있잖아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곳이죠. 김할아버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그들을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김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가는 게 답일까? 자식들을 놓아주는 게 사랑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창밖의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저도 저 낙엽 같았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바람에 맡겨야 하는 건가?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 자녀가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민지는 여러 장의 서류를 가져왔고, 재훈이는 노트북을 들고 왔고, 준호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몇 군데 알아봤어요. 여기 사진들 좀 보세요. 민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깨끗한 시설,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 속 노인들의 눈을 봤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그 눈빛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여기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해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 엄마 말씀이 없으시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좋아 보여. 그럼 민지야, 엄마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희들 얼마나 자주 올 거야? 민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자주 갈게요, 엄마.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데?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1번 오기 힘들어 하는데, 결국 거기 가면 한 달에 1~2번 보는 것도 힘들어지겠지. 그러다 2달에 1번, 석 달에 1번. 결국엔 명절에나 보게 되겠지. 준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누나. 저 못하겠어요. 준호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거. 저는 못하겠어요. 준호야,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고민했으면 뭐예요? 결국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엄마 곁에 없어서 엄마가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또 엄마를 혼자 두려고요? 아니, 더 멀리 보내려고요? 준호야, 요양원이 혼자 두는 게 아니야. 거기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뭐예요? 가족이 아닌데. 준호가 제 침대 옆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준호야, 준호야, 넌 결혼도 안 했고 혼자 사는데 어떡해. 그래서 더 가능하죠. 형은 형수님이랑 애들이 있고 누나도 가족이 있지만 저는 혼자예요. 제가 모시면 돼요. 준호야, 내 사업은 어떡하고. 사업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하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팝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제가 다 할게요. 준호야, 막내 아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늘 바쁘다고만 하던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다니.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저랑 같이 사실 거죠? 아니, 엄마? 준호야,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 엄마, 저는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재훈아,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많이 외로웠어. 정말 많이 외로웠어. 너희들 보고 싶어도 바쁠까봐 연락 못하고 아파도 걱정 끼칠까봐 참고 그렇게 살았어. 세 자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게 다 엄마가 선택한 거야. 너희들이 강요한 게 아니야. 엄마, 엄마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참은 거야. 너희들 탓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요. 재훈아, 넌 내 가족 챙기느라 바빴잖아. 민지도 준호도 마찬가지고. 그게 당연한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바란 것 같아. 너희들이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엄마 곁에 있길 바랐어. 매일 보고 매일 연락하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엄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있잖아. 요즘 생각해봤어. 가족이 꼭 매일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더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 보더라도 서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가족이더라. 엄마, 우리 자주 갈게요. 진짜로요. 알아, 준호야. 근데 너도 알잖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 너희들 다 바쁘고 각자 삶이 있으니까. 저는 민지가 가져온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요양원. 아니, 실버타운. 한번 가볼게. 엄마, 엄마,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약속해줘야 해. 뭐든지 약속할게요, 엄마. 첫째, 명절엔 꼭 와. 거기서든 집에서든 꼭 같이 보내자. 네, 엄마. 둘째,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여줘. 당연하죠.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플 때 마지막 순간에는 곁에 있어줘. 혼자 가는 건 너무 무서워. 세 아이가 동시에 저에게 달려와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저희가 꼭 곁에 있을게요, 엄마. 네 사람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의 체온, 그들의 심장 소리, 그들의 눈물.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한참 후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못난 자식들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외로우신 줄도 모르고. 아니야, 민지야. 엄마도 너희들 인생이 있다는 걸 이해 못했어.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재훈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자주 연락드릴게요. 바빠도 틈틈이. 엄마 생각날 때마다 전화할게요. 그래, 준호야.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일도 중요하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병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사온 도시락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먹는 밥이라서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준호, 너도 많이 먹어. 많이 말랐더라. 엄마가 더 마르셨어요. 형도 많이 드세요.
출장 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괜찮아.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가끔이라도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밤 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워 보이던 저 별들이 오늘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각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 빛나고 있는 별들처럼 저와 제 자식들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김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더군요.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엄마 정말 행복했어.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내일 또 갈게요, 엄마 딸 민지. 엄마 푹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재훈드림. 엄마 최고. 내일 맛있는 거 사갈게요. 준호.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놓아줘야겠어. 아이들을,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남은 시간 동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은 그저 고요하고 따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지와 재훈, 준호가 함께 짐을 옮겨주었고 제가 아끼던 물건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남편 사진, 손주들 스크랩북, 그리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낯선 일상. 밤마다 우리 집이 그리웠고 혼자 살던 그 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로 오셨죠? 저는 박경이라고 해요. 올해 73이에요. 아, 네. 정순자입니다. 70이에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아들 둘이요. 아이고, 복 많으시네. 저는 아들 하나뿐인데 그것도 외국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박영희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면 됐죠, 뭐. 그러게요. 건강하면 다행이죠. 박영희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좋고. 다행이다. 손주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다음에는 애들 데리고 올게요. 그래. 윤서도. 네, 윤서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대요. 할머니 방에서 자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훈이는 2달에 한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출장이 잦아서 자주는 못 왔지만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을 잔뜩 사왔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유명하다는 반찬 가게에서 샀어요.
고마워, 재훈아. 혼자 먹기엔 많은데. 영희 할머니랑 나눠 드세요. 엄마 말씀 들으니까 그분이 엄마 잘 챙겨주신다면서요? 그럼 영희 할머니 좋은 분이야. 준호는 가장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투자 한 건 더 받았어요. 이제 직원도 더 뽑을 수 있대요. 준호야,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엄마야말로요. 약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럼 매일 먹어. 준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작년엔 혼자 차례를 지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민지가 일찍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추석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다 같이 모여서 차례 지내요.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엄마 안 오시면 안 돼요. 손주들도 할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추석 당일 민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윤서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윤서가 제 허리를 꽉 안았습니다. 다른 손주들도 달려와 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자고 가세요. 할머니, 나 피아노 배웠어요. 들어볼래요? 할머니, 나는 태권도 노란띠 땄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속 깊이 웃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민지, 재훈,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저는 남편 사진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컸어. 이렇게 가족이 모였어. 당신도 보고 싶었을 텐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아. 외롭긴 하지만 견딜만해. 아이들이 있으니까. 끝나고 모두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만든 음식, 재훈이 며느리가 만든 잡채, 준호가 사온 과일까지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할머니는 이게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모두가 저를 챙겨줬습니다. 과할 정도로. 얘들아, 나도 먹을 거 있어. 너희들도 먹어. 엄마가 제일 중요하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매일 이럴 순 없어도 이렇게 가끔이라도 모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이들이 모두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박영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손자씨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환하네요. 네, 영희 할머니. 오랜만에 손주들 보고 왔어요. 좋으셨겠어요. 부러워라. 할머니도 아드님이 곧 오신다면서요? 그러게요. 크리스마스 때 온대요. 1년 만이네요. 박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죠. 그럼요. 아들 얼굴 보려면요. 두 할머니가 산책을 했습니다. 낙엽지는 가을 풍경 속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슬펐을 석양이
오늘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인생이 뭔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노트에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만났다. 손주들도 만났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예전에는 자주 못 본다는 게 서러웠다. 외로웠고 버림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인생이 있다는 것, 매일 붙어 있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 가끔 만나더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남은 시간 동안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다. 영희 할머니도 있고 철수 할아버지도 가끔 찾아오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다. 멀리 있어도 가끔 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 아이들이고 나는 여전히 그들의 엄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준호 드림.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도 사랑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겨라. 엄마가.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같은 하늘 아래를 나는 새들처럼 저와 제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여전히 같은 하늘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 이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저도 늙었고 자식들도 각자의 길을 갔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박영희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 씨, 산책 가실래요? 네, 할머니. 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영희 할머니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돌리니 민지, 재훈, 준호가 손주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여서요.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순자 씨. 가족들이 다 오셨네요. 저는 가볼게요. 아니에요, 할머니. 같이 계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정원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들은 제 주위에서 제잘거렸고 민지는 제 손을 잡았고 재훈이와 준호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엄마는 이제 괜찮단다. 외롭지만 견딜만해. 너희들이 있으니까. 멀리 있어도 가끔 보더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엄마의 전부란다.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재훈이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준호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그리고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저는 이 순간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매일 함께할 순 없어도 이렇게 가끔 만나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곁에 있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멀리서도 가끔이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 나이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평온이라는 것을.